당뇨 혈당 수치 400에서 150까지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과일 섭취를 권합니다. 저당도 과일을 권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아침 과일 습관 500g입니다. 이 500g의 과일을 구성할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전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의 경우와 당뇨인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 제철 과일 무엇이든지 다 드셔도 됩니다. 당지수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식사로 먹는 과일은 식이섬유와 함께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인 분들은 일단 혈당 상승의 우려와 또 당화 혈색소 수치가 처음부터 높기 때문에 저당도 과일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오렌지나 사과, 키위, 토마토, 블루베리 이런 과일들이 있고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채소 섭취와 함께 하시면서 혈당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책에 쓴 내용과 또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는 아침 과일 습관 500g입니다. 사과 하나, 오렌지 하나 정도의 분량이고요. 작은 사과 3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500g의 과일을 구성할 때는 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약간 다채롭게 3가지 정도의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서로 섞어서 먹는 것보다는 한 가지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항상 단순한 식사, 완전 소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섞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드시는 방법 또는 더 약한 분들은 한 가지 과일만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크게 동시에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것은 따로따로 드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몸의 리듬 중에 배출의 주기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도 3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배출의 주기, 섭취 주기, 동화 주기라는 이 질서가 있는데요. 배출의 주기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도 뭔가 막 흡수하고 영양을 흡수하고 고영양식을 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편안하게 수분 위주의 식사를 통해서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내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식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드시죠? 물만 먹느냐? 그렇지 않고 이 식사를 배출해 주기에 가장 좋은 식사로 추천을 하는데요.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이 성분을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90%가 수분입니다. 나머지는 탄수화물,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효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까지 해서 총 9대 영양소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씹는 순간 수분이 돼서 거의 소화시킬 소화 효소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먹으면서 바로 수분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와 식물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간과 장에도 해독을 돕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일 식사하면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굉장한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또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또 여성분들은 피부가 막 좋아지거든요. 만성 피로,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너무나 유익한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아침 식사로 과일 식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 속에 이 과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누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의 과당과 또 합성 가공한 과당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과당은 중성지방을 합성해서 간에 중성지방 수치를 올린다. 지방간을 만든다. 고지혈증의 원인이다. 남아도는 당분들은 몸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또는 식사 후에 또 먹게 되는 과일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사로 과일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로 할 때는 우리 몸에 잉여되는 과당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서 바로 사용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또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렇게 과일을 먹는 이유가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과일 속에는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혈당이 상승하지만 정제탄수화물이나 합성 액상 과당을 먹었을 때의 혈당 스파이크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식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일 식사를 해서 잠깐은 오르는 것 같은데 점점 몸에 힘이 생기고 체력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뇨병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당뇨라는 것은 하나의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가역적으로 다시 췌장의 건강이 회복되면 이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혁명이라는 책에서 당뇨라는 챕터를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 인구가 50%를 넘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서 요즘 혈당도 관리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관리는 하시지만 근본적인 이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꼭 이 내용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일단 당뇨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항상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당뇨라는 증상이 심각하게 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다시 많은 증상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암이라는 큰 병조차 사라지고 또 관해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일단 당뇨라는 것부터 좀 전조 증상 그리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인슐린이 막 나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이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로 가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계를 겪습니다. 당을 우리 몸의 세포 곳곳으로 운반해 주는 것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저항을 한다. 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는 뜻에서 저항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너무나 자주 또 너무나 많이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이름을 가진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지치다 보니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도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췌장은 지치게 되고 또 인슐린의 저항성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더라도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또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의 분비를 서서히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정제탄수화물이라고 한다면 정제된 쌀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밥이나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 그리고 떡 같은 음식을 뜻합니다. 일단 섬유질이 파괴되어 있는 정제탄수화물은 순식간에 혈당을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또 자극하게 되죠. 역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전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음식 중에는 자연의 음식이면서 혈당을 올리는 과일 같은 음식도 있거든요. 자연의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나 췌장의 건강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과일 섭취를 권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고당도 과일을 권하지는 않고요. 사과나 키위나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드셨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당 수치가 떨어지고 췌장이 튼튼해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당뇨가 병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가역적으로 세포의 기능이 좋아지고 췌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라면 일단 무조건적인 혈당을 내리는 것, 또 혈당을 내리는 인위적인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음식으로 췌장의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효소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하면은 뭔가 효소 식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미 생명체는 효소 반응으로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몸속에서 아주 다양한 이 효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소화효소, 대사효소, 또 잠재효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화효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리파아제. 우리 몸은 이 소화효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맥 하나의 활동에도 약 70여 가지의 이 효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혈액순환을 돕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라는 이 면역세포 안에도 다양한 효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DNA라고 하는 우리 유전자 알고 있죠? DNAG라는 것도 역시 효소입니다. 이렇게 신진대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효소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잠재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체가 어떤 효소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만큼 소화효소로 만들어내고 대사효소로 만들어내는데 그 나머지 마치 통장의 잔고처럼 모든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많은 몸과 효소가 적은 몸을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어린이와 노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기들 보면 침을 줄줄 흘리잖아요. 바로 이 침이 아밀라아제가 들어있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도 잘 안 나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병이 깊은 환자들은 침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효소량이 충분한 몸이 될수록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년 이후에 노년으로 갈수록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다양한 신진대사와 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일본에서 결핵 환자 그리고 당뇨 환자들의 효소의 정도를 측정했더니 일반인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일단 소화를 시켰을 때 탄수화물 대사에 있어서 췌장의 기능이 현재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효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가 계속 가열된 음식만 먹는다.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전혀 먹지 않고 늘 끓인 음식, 조리한 음식, 여러 가공식품만 먹는다. 그러면 인체가 음식에 있는 효소가 없다 보니 몸에서 계속 효소를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효소가 점점 고갈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질병의 상태에서는 일단 음식을 통해서 효소를 공급해 줘야 인체 신진대사에 사용하는 대사효소와 잠재효소의 양을 훨씬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당뇨 혈당 수치 400에서 석 달 정도 실천을 하셔서 150까지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요. 과일과 채소, 샐러드 위주로 삼시세끼를 거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열한 음식, 지나치게 조리한 한식을 많이 지향하시고 최대한 신선한 음식 위주로 그리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견과류 같은 식사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하셨습니다. 국이나 찌개, 여러 익힌 반찬들이 참 많잖아요. 익힌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은 고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과일, 채소, 단호박이나 또 이런 견과류들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수록 췌장에서 일을 하는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또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살아있는 자연식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나 또 여러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이라는 책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무조건 제한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요? 살을 빼고 나서 정상적인 식사를 했을 때 요요 현상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지방의 크기를 줄이고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분이 한 달간 과일을 500에서 700g 정도 하루에 드셨고 체지방만 10% 빠지게 됐고요. 꼭 필요한 근육은 증가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과일 식사 방법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오히려 몸의 신진대사가 더 정상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어트 후에 겪게 되는 요요 현상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추천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저 또한 과일 식사를 하게 된 이후에 예전에 막 겪었던 빵을 먹고 막 다이어트 하게 되고 또 막 요요가 와서 힘들고 이런 현상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저에게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과일 먹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요 라고 오히려 지나치게 빠져서 걱정인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일로는 충분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칼로리 제한과 운동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잉여되는 칼로리를 최대한 많이 태우는 방식으로 줄이고 운동을 통해 태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운동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무조건 제한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요? 오히려 지나친 저칼로리 식단을 해서 나중에 살을 빼고 나서 정상적인 식사를 했을 때 몸은 다시 채워야 된다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요요 현상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그리고 칼로리라는 개념은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아니라 소화 효소에 의해서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몸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우면서 발생하는 칼로리 개념과 우리 몸이 소모하는 칼로리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아니고요. 역시 효소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효소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과일이고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 또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들은 오히려 간과 장에 있어서 신진대사를 매우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장기를 중요하게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라는 것은 실제 살, 플래시,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의 크기를 줄이고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지방이 우리 몸이 움직여서 사용되는 지방도 있지만 이 지방을 많이 사용하고 분해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지방을 막 분해를 하고 지방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이 찐 많은 분들을 보면 일단 간의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은 일단 간이 대부분 지방간이고요. 간염도 심지어 간경화까지도 와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쪄 있는 상태로 바뀐 거죠. 따라서 간 기능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제가 아까도 과일 섭취를 통해서 간 영양제를 섭취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간이 회복이 됩니다. 간에서 이 회복된 간은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 당연히 고단백 식사를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과일 식사를 먼저 챙겨드리고 단백질을 과일로 바꿨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한 달간 과일을 500에서 700g 정도 하루에 드셨고 한 달간 오히려 체지방이 5% 이상 빠지게 됐고요. 근육량이 2kg 정도 증가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반대의 패턴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죠. 그 이유는 간에서 모든 것을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역시 간에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은 빠지고 꼭 필요한 근육은 증가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과일과 채소 식사를 1년간 꾸준히 하셨던 70대 어르신께서도 하루에 운동과 과일 중심의 채소, 견과류 이런 통곡식 유지의 식사로 바꾸시게 됐는데 체지방만 10% 빠지게 됐고요. 또 이분의 피부 상태나 건강 상태도 아주 좋아지게 됐고 실제 이분은 전립선암 3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모든 PSA 전립선암 항원 수치도 정상 수치가 되셨습니다. 과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간 기능 회복과 또 장 기능 회복이 되면서 몸이 건강한 신진대사로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잉여 지방이 사라진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방법은 안 됩니다.
있습니다. 하루에 500에서 1kg까지, 심지어 1.5kg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나는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또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하루에 최소 1끼 그리고 2끼까지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 식사 방법은 그 계절에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철 과일은요,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좋은 토양과 햇빛과 바람과 이 자연환경 속에서 최선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일단 내가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시고요, 또 쉽게 살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것을 따지다가 약간 좀 저품질의 과일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품질의 과일, 맛없는 과일을 드시다 보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맛있게 즐겁게 쉽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도 포도는 약성을 가진 과일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 여름에 이 포도 식사를 하루에 2번 하면서 책을 쓴 경험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좀 입맛도 없고 뭔가 책을 쓰는 동안에는 체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포도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에너지를 얻고 또 집중도 잘했던 그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시고 몸에 독소가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여름에 1끼 정도 포도 식사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이 독소도 빼주고 항산화 작용도 해주고 또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한식과 다양한 반찬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약하고 기운이 약한 분들은 다양하게 먹을수록 더 소화가 어렵고 소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인체가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반찬 한 7, 8가지, 10가지 이렇게 먹을수록 그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더 쓰기 때문에 몸은 더 지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포도 식사는 소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죠.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더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는 분들, 여름에 좀 지치는 분들 1끼 정도 포도 식사 대신 한 송이가 아니고 2송이, 3송이 원하는 만큼 드셔도 됩니다. 배부르게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은 충분히 드시되 과일 식사로는 사실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일 식사하시고 식곤증 느껴본 분들 계실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식곤증은 일단 한식으로 국과 찌개 이렇게 먹었을 때 식곤증은 많이 오는데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식곤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력이 없는 분들, 여성분들 또 어르신분들 이렇게 여름에 포도 식사를 꼭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식사를 왜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거의 삼시세끼, 쌀밥, 곡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보니까 과일을 밥으로 먹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99% 유전자와 해부학적 구조가 일치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장류라고도 합니다. 바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죠. 이들의 해부학적, 유전학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할 때의 임상실험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영장류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우스로 실험을 했을 때나 토끼, 강아지, 개로 실험을 했을 때와 영장류 실험했을 때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먹나요? 육식동물은 고기를 위주로 먹고 잡식동물은 고기와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습니다. 각각의 이 동물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유인원들의 식사는 바로 과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일을 먹고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만든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다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이들은 주식인 과일 그리고 채소, 나무 뿌리, 줄기, 약간의 곤충 5% 정도 이내로 먹는데요. 이렇게 과일 식사 위주로 하면서도 근육도 만들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착안을 했을 때 유인원들의 침샘의 성분들, 또 소화기관, 또 장의 길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유인원과 비슷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과일 먹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해독에 좋은 시간대인 아침 식사로 한 끼 과일 식사를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 고혈압 있었던 분들, 당뇨 있었던 분들도 혈당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됩니다. 또 장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죠. 제가 특히 만성변비인 분들도 50년, 70년 이런 만성변비인 분들도 해결을 해드리게 됐는데, 3일 동안 과일만 드세요라는 약간 강한 처방을 내립니다. 3일 동안 과일 식사,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뭐 3일 동안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일을 충분히 드시라고, 배부르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장에 있는 독소들, 또 숙변들도 제거가 되고요. 또 장에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성 변비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여성분들은 꼭 아침 식사로 과일 식사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간 기능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듭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인체에서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체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조혈작용이 잘 안 되는 것,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간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간 세포는요, 충분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간은 인체의 70% 독소를 또 해독하잖아요. 해독하는 데 있어서도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간에는 에이스라고 해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라는 항산화 영양소, 면역에 관계된 영양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간이 만나는 게 굉장히 많은 독소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독소를 해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항산화 영양소들도 필요로 합니다. 항산화 영양소라 하면 산화를 막는다라는 뜻이고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사과, 양파의 퀘르세틴, 다양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계열의 다양한 식물 성분들을 뜻합니다. 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일부 채소에도 있습니다만, 아침에는 이 과일 식사를 하게 될 때 간 영양제도 충분히 먹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혈압을 떨어뜨리고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 피로와 변비도 해결이 되는 차원에서 아침 식사는 꼭 과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꿔줘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에게 이제 독자님들이 이메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위축성 위염 해결된 분도 계시고요, 헬리코박터가 사라진 분도 계시고요, 만성 비염이 굉장히 완화된 분도 계시고요, 또 과일 식사를 더 열심히 했을 때 자가 면역 질환, 배체뜨병이 해결된 분도 계십니다. 또 암 환자분들에게도 저는 과일 식사를 권하는데요. 기력이 정말 없다가 기운이 나기 시작한다, 소화가 잘 되니까 속이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진 어떤 질병을 가진 상태시라면 반드시 아침 식사는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 사실 암이라는 것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100세 이상의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을 식습관을 탐색하다 보면 차로 많이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이런 항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성분이 많은 가장 암에 좋은 향신료라고 한다면 양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강황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강황, 마늘, 양파, 생강 모두 다 같은 계열의 향신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도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을 보면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의 항암 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발현을 늦춰주고 또 면역세포들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도 있고요. 또 생강과 양파에 들어있는 강한 자극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걸렸던 사스에 덜 걸렸다. 그래서 이런 약이 되는 양념, 마늘, 강황, 생강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허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바질이나 페퍼민트나 오레가노, 타임 같은 이런 허브들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을 식습관을 탐색하다 보면 야생 그런 허브들을 차로 많이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브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식을 요리할 때 무조건 너무 맛없게 드시면 오래 하기가 힘드니까 맛있게 뭔가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즈닝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즈닝 안에는 머스터드 시드, 겨자씨나 흑후추, 블랙페퍼와 함께 다양한 바질이나 페퍼민트 같은 그런 허브들 조각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항암 성분이 들어 있는 강황이나 마늘이나 생강, 후추, 또 시즈닝 같은 이런 허브, 식재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암 발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먹을수록 좋은 채소는 일단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나 케일이나 방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이 채소인데요. 이 성분 안에는 비타민C가 충분하고 글루코코실레이트와 아이소사이오사이오네이트라는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나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 또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항암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성분이 많은 토마토나 샐러리, 양파나 여주 같은 이런 식물들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있고요. 라이코펜을 추출한 어떤 제약 형태의 성분보다 토마토 전체를 먹었을 때 더 항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생으로 드시든 토마토 스프로 드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드실수록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드셔서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드셔도 좋고요. 생으로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될 때는 잘 익혀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익혀서 얻어지는 영양소가 또 있으니까요. 이런 채소들을 자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유의 성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요소보다는 사실 해로운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우유는 키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칼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유를 많이 먹고 있는 낙농국가 여성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이런 여성들이 더 골다공증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유를 먹다 보면 우유의 인산 때문에 몸은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오히려 더 빼내는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인위적으로 합성한 우유의 액상 칼슘이 혈액의 칼슘 농도를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또 뼈에서 칼슘을 자꾸 빼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뼈가 더 약해진다. 골다공증에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유의 단백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의 단백질은 열에 응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이라고 해서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됩니다. 우유를 마시면 위에 들어있는 위산과 만나게 되죠. 따라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지게 되는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유의 지방 같은 경우에도 송아지는 엄마의 그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 송아지에게 사람이 만든 시판되는 우유를 먹였을 때 송아지도 건강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판되는 우유는 원유에서 생산된 지방은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 덩어리들을 균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휘젓습니다. 휘젓는 동안에 우유의 지방이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된 지방은 몸에서 영양이 아니라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송아지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우유, 우리가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에 들어있는 베타락토글루불린이라는 이 항원 물질이 많은 면역 질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가 자라는 이 환경 자체도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소들의 건강 상태가 절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의 차이나 스터디라는 콜린 캠벨이 주도한 대규모 중국 연구가 있습니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우유와 고기 섭취량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암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많은 질병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해독도 잘하고 면역력도 좋은 분들이 기호식품으로 가끔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도 암에 충분히 많이 걸립니다. 특히 많이 걸리는 이 동물의 환경이 있고요. 또 덜 걸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비교했을 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암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 수의 암학회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중 4마리 중 1마리가 암에 걸린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10세가 넘는 강아지들의 경우 약 50%를 향해서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는 초식동물보다 육식동물이 더 많이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일단 풀에서 에너지를 얻고 피와 살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노폐물이 좀 적죠. 하지만 육식동물은 훨씬 더 많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 결과 많은 노폐물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두 가지 동물들의 이 암 발병률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암 발병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결과로는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환경에서 암 발병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완동물이 야생동물보다 사실 음식을 더 잘 먹게 되죠. 그런데 야생동물은 일단 본능에 충실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만 먹고 배가 부르면 먹지 않고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어떤가요? 너무나 이 동물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 눈빛만 보고도 막 먹을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식도 더 많이 주게 되고 야생에 사는 동물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도 늘어나고 있고 당뇨도 걸리는 애완동물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죠.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과식하는 습관이 사람에게 안 좋은 것처럼 너무 다양한 음식, 가공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제 암의 발병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식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우리 인체의 변화로는 바로 다양한 독소가 축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1931년에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상세포에도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되고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고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 사실 암이라는 것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마음의 독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몸의 독소와 마음의 독소가 함께 작용을 했을 때 이제 암이라는 것이 잘 생길 수가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몸이 알아서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우리 몸은 다 근육도 수축되고 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되지 않고 혈당, 혈압도 상승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일 끝나고 또는 이제 휴식 시간이 되면 반대인 신경,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이제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혈당이나 혈압도 좀 내려주고 소화효소 분비도 잘 되고 위장관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심리적으로 고통 상태에 있다라면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몸은 제대로 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포들이 충분하게 잘 쉬지 못하게 되고 신진세포 기능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 손상이나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되면서 이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몸과 마음의 독소가 해결되는 상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또 마음이 항상 즐겁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면 사실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